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쿵쿵 피 묻은 손바닥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게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틈 아래로 번져오는 붉은 자국을 보자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품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러진 딸을 끌어안는 순간 짙은 피 냄새가 숨 깊숙이 파고 들어왔고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감춰두었던 이름 하나가 제 입안에서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그 거만한 사위를 끝장내는지 그 처절하고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소라가 교육봉사 행사장에서 처음 한동철을 만났을 때 그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재벌가 후계자라는 화려한 배경과 달리 동철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행사장 한편에서는 기자들이 셔터를 누르고 있었지만 동철은 그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 정말 재밌어요. 한 아이가 건넨 그림책을 동철이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진심 어린 따뜻함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 아이는 신이 나서 책장을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라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동철이 소라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라는 아이들이 흩어놓은 교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값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동철의 진심 어린 말에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까 아이들을 바라보던 것과 똑같이 따뜻했어요. 저야말로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소라가 수줍게 대답하자 동철이 활짝 웃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조용한 카페에서 복잡한 시내 대신 한적한 공원에서 소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철은 언제나 소라의 말에 집중했고 소라 역시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을 열어갔어요. 소라 씨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동철이 말했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지거든요. 소라의 대답에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동철은 늘 신중하고 다정했어요. 소라의 손을 잡을 때도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데이트 장소도 소라가 편하게 있을 만한 장소로 골랐습니다. 결혼식 날 소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동철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어요. 동철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소라에게는 평생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소라는 동철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하나씩 배워가며 정성스럽게 집안을 꾸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동철이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보며 소라는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맛있어. 역시 소라가 끓인 국이 제일 맛있어.
동철이 숟가락을 놓으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수줍게 웃으며 빈 그릇을 치웠어요.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야. 내일은 미역국 끓여줄게. 고마워, 소라야. 동철이 소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아침이 몇 달 동안 이어졌어요. 어느 날 동철의 회사에서 공식 행사에 부인들을 초대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소라는 처음 참석하는 공식 자리라 며칠 전부터 긴장했어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골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동철이 소라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동철은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소라가 앉을 의자를 뒤로 빼주고 음료수를 직접 가져다 주며 소라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동료들이 소라를 바라보며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좋은 남편 덕분에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소라가 공손하게 대답하자 동철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라의 표정은 어쩐지 굳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점점 어색해졌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정미정은 딸이 좋은 대접을 받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어색하고 경직된 미소가 마음에 걸렸어요. 평소 자연스럽고 밝던 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철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라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몸을 움츠렸어요.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 있었어? 동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야?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잖아. 왜 그렇게 어색하게 웃고 있었냐고. 동철이 소라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어요. 소라의 팔에 빨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랬나 봐. 소라가 놀라며 변명했어요. 긴장? 똑바로 하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냐?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라는 동철의 화난 모습에 몸을 움츠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철이 소라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소라는 뒤로 비틀거리며 현관벽에 등이 세게 부딪혔어요. 아야. 소라가 아픈 듯 신음을 내뱉자 동철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것도 아파? 진짜 약해 빠졌네. 그날 이후로 동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소라의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설거지가 조금 늦었다고, 옷이 구겨졌다고, 밥이 짜다고 소라를 나무랐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하던 꾸지람이 어느새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따귀를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동철의 기분을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표정을 지을 때도 걸음을 걸을 때도 모든 것이 두려워졌어요. 한때 따뜻했던 집이 어느새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후 소라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소라는 동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동철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유방암이래.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소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암? 동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동철이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돈도 없으면서 병까지 걸리냐? 정말 쓸모없는 년이야. 동철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소라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어지러움이 계속되었어요. 그럼에도 소라는 집안일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그런 소라를 보며 더욱 잔혹해졌어요. 치료 때문에 피곤해하는 소라를 보며 게으르다고 화를 냈고 음식 냄새에 구토를 하면 지저분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병원비만 엄청 나가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동철이 소라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소라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라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동철이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이체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빨리 해야 하는데. 동철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어요. 소라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금융 관련 용어들은 소라에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돈은 절대 회사 장부에 올리면 안 돼요. 개인 명의로 처리해 주세요. 소라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그릇을 헹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자금은 해외 계좌로 빼놓겠습니다. 그때 동철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라는 평소처럼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동철이 소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자신의 전화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방금 뭘 하고 있었어? 동철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거지요. 저녁 그릇들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라가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소라가 너무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도 수상해 보였습니다. 내 전화 들었지? 동철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무슨 전화요? 설거지하느라 잘 못 들었는데요. 소라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무슨 얘기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동철은 그 표정조차 연기로 보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들었을 거야. 동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소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동철은 소라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들었고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거짓말을. 동철이 소라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소라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으악. 소라가 아픔에 신음을 내뱉자 동철의 분노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입 다물어. 들은 걸 누구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동철이 발로 소라의 옆구리를 찼어요. 연이은 발길질에 소라는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쓰러졌습니다. 소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한 폭력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소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간절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동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나갈게요. 동철이 전화를 받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동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소라는 동철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가 흐르는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소라는 찬 공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상처난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소라는 한 걸음씩 어머니의 국수집이 있는 골목을 향해 걸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소라는 비틀거리며 길가로 나왔어요. 다행히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세우고 간신히 뒷좌석에 몸을 맡겼어요. 서대문구 홍제동 234번지로 가주세요. 소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소라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아니요, 그냥 가주세요, 제발. 제발. 소라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택시는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섰고 익숙한 국수집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가게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몇 번 두드렸어요. 똑똑똑. 힘없는 노크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라는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소라는 문턱에 주저앉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참 후 가게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정이 뒷정리를 끝내고 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문을 연 미정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딸이 문턱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소라야. 미정이 급하게 외치며 즉시 몸을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도 재빨리 소라를 끌어안았어요. 소라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고 곳곳에 상처가 났어요. 소라야, 소라야. 정신 차려. 미정이 울먹이며 소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과 몸을 살펴봤어요. 소라의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힘없이 엄마를 불렀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미정이 소라를 품에 꼭 안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구급차 보내요. 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빨리 보내라고. 구급차, 그냥 보내. 주소를 말씀해 주셔야 보낼 수 있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주소는 서대문구 홍제동.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미정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소라에게 덮어줬어요. 11월 밤 공기가 차가워서 체온이 더 떨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소라야, 조금만 참아 구급차가 곧 와. 소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라가 계속 숨을 쉬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정차하고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환자가 여기 계신가요? 젊은 구급대원이 의료 가방을 들고 물었습니다. 여기요, 제 딸이에요. 의식은 있는데 몸을 많이 다쳤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소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한 뒤 곧바로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보호자분도 함께 타세요. 네, 알겠어요. 미정이 급하게 구급차에 올랐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소라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어요. 괜찮을 거야. 소라야, 엄마가 옆에 있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소라를 응급진료실로 옮겼어요. 의사가 소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뒤 미정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갈비뼈 쪽에 골절이 의심되거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많이 심각한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전신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이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외상까지 입어 상당히 위험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미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곧이어 의료진들이 소라를 수술실로 옮겨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미정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빨간 수술등이 켜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정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사람만 다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정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4시간이 지나자 미정은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소라만큼은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든 소라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미정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5시간이 흘러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괜찮나요? 네, 갈비뼈 고정도 잘 되었고 뇌출혈도 멈췄습니다. 이제 회복만 기다리면 됩니다.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소라는 수술 후 몇 시간 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소라의 옆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녘 소라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미정을 불렀습니다. 응, 소라야 엄마 여기 있어. 미정이 소라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깨어나니 그제서야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미정이 안도하며 소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딸이 깨어나니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너무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왔어. 미정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어요. 동철이 나간 틈을 타 집에서 도망쳐 나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할 건 뭐가 있어. 미정이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습니다. 소라는 엄마를 만난 안도감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동철 씨가.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정말 다정하고 착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소라는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던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폭행이 심해진 과정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미정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한 단어씩 마음에 새겼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딸을 달래는 게 먼저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정이 소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방암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당하다니. 소라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입원 3일째 병실에서 충전 중이던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정이 화면을 확인하니 한동철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아
귀에 가져가자마자 동철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라 어디야? 며칠째 집에도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동철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 이렇게 만든 게 너야? 그제야 동철의 목소리가 멈칫했습니다. 장모님이세요? 왜 장모님이 전화를 그냥 말다툼하다가 조금 넘어진 거예요. 니놈 때문에 수술까지 하고 입원 중이다. 미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철의 말투는 곧바로 짜증으로 바뀌었어요. 수술이요? 뭐가 그렇게 아프다고 수술까지 해요? 그깟 일로. 미정은 더 듣지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넌 좀만 기다려. 내 딸 때린 거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동철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네, 뭐 그러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동철의 말을 들은 미정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기가 때려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니. 그날 저녁 사회복지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보호시설 이용을 권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딸은 제가 직접 지키겠습니다. 미정은 소라를 남에게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퇴원하면 곧바로 집으로 데려가서 직접 보호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소라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미정은 소라를 데리고 국수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미정은 곧바로 뒷방을 소라의 요양 공간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침구를 깔고 전기장판을 설치했어요. 감기약과 소화제, 연고 같은 기본 약품도 구비해뒀습니다. 엄마 고마워. 소라가 정리된 방을 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미정이 소라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국수집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골목 입구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모습을 본 거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직감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가 잠든 후 미정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혼자서는 딸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박춘배의 번호였어요. 미정이 전화를 걸자 춘배가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춘배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길래? 춘배야, 도움이 좀 필요하다. 만날 수 있겠나? 미정의 진지한 목소리에 춘배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가게로 와줘. 중요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은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전의 자신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수집 문이 조용히 열리며 65세의 박춘배가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정미정을 보며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은 모두 회장님의 것입니다. 미정이 전국 사금융에서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들던 시절 그 곁에서 움직이며 누구보다 그녀의 결단력과 영향력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박춘배였어요. 그 세계에서는 미정이 움직이면 돈도 같이 움직인다는 말이 돌 정도였고 춘배에게 미정은 지금도 변함없이 존경하고 충성하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만 일어나.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잖아. 미정이 손짓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춘배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춘배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밤새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봤습니다. 춘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 미정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한동철이 소라 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비서팀까지 동원해서요. 춘배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비서팀을 동원했다고? 미정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어요. 네, 주변 CCTV부터 병원 기록, 지인 연락처까지 모든 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춘배가 차근차근 보고했어요. 이미 발걸음이 이 근처까지 닿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보다 동철의 움직임이 빨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찾는 걸까? 미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춘배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어요. 폭행 흔적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래서 입막음을 위해 서둘러 찾고 있는 겁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가빠졌어요. 동철이 소라를 찾으려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니요. 그럼 소라가 위험한 거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춘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정은 창문 틈으로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성이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가게 내부를 힐끔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봐. 미정이 춘배에게 속삭였어요. 춘배도 창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분명 동철 측 사람이네요. 춘배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그 남자가 떠난 뒤에도 2명의 중년 남성이 교대로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한 명은 신문을 읽는 척하고 다른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구나. 미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소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미정이 결단을 내렸어요. 한편 그 시각 동철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혈흔과 부서진 물건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소라의 피와 넘어진 화분, 깨진 그릇들이 그날 밤의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동철의 얼굴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못 도망간다, 반드시 찾아라. 동철이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겉으로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소라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동철의 마음을 가장 옥죄고 있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소라가 자신의 비자금 관련 통화를 들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소라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동철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명 계좌 이체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빨리 해야 하는데. 동철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을 때 소라가 잠시 손을 멈췄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동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라가 모든 걸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라가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동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회사의 비자금 조성과 개인 계좌로의 유용,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소라의 행방을 더 빨리 찾아야 해. 동철이 다시 비서에게 연락했어요. 미정 국수집 관련 기록을 모두 조회해. 매입 기록부터 주변 상가 정보까지 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회사 정보팀까지 끌어들여. 이건 우선순위 1번으로 처리해. 동철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즉시 미정의 가게 매입 기록과 주변 상가 CCTV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소라의 입원 기록과 퇴원 기록까지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동철이 직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국수집에서는 퇴원 후 며칠 동안 뒷방에서 회복 중인 소라의 상태가 많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움직임 정도는 가능할 만큼 호전됐지만 여전히 갈비뼈 통증과 항암 부작용은 남아 있었습니다. 소라야, 몸은 어때? 미정이 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걷는 것도 괜찮고요. 소라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밖을 살펴보니 낯선 남자들이 주변 상인들에게 뭔가를 묻고 다니고 있었어요. 혹시 이 사진 속 여자 못 봤나요? 한 남자가 소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상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또 다른 남자는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의 추적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미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춘배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춘배야, 이제 더 안전한 데로 옮겨야겠다. 숨을 병원 같은 데 없니? 춘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한 사람 있습니다. 춘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분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부탁이면 들어줄 거예요. 누군데? 미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오규석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대형 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거든요. 춘배가 설명했어요. 그 병원 VIP 병동에서는 신분을 숨기고 입원할 수 있어요. 경호도 붙이고 전담 간호사도 배치할 수 있거든요. 치료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정말 안전할까? 네,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에요. 신분증 확인도 철저하고 CCTV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춘배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소라의 상태를 다시 살펴보며 그곳이 지금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고 신변 보호와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향후 반격을 준비할 여유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좋아, 그곳으로 가자. 미정이 마침내 결심했어요. 언제 옮길까요? 춘배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감시가 느슨해질 때 바로 움직이자.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모든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춘배가 즉시 전화를 꺼내며 오규석 원장에게 연락했어요. 원장님, 춘배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오규석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배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어서 VIP 병동에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춘배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물론입니다. 춘배 씨 부탁이면 뭐든 도와드려야죠.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새벽에 갈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경호도 따로 붙이고요. 오규석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전화를 끊은 춘배가 미정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고마워, 춘배야. 미정이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소라에게 이동 계획을 알렸을 때 소라는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동철 씨가 찾아내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그곳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야.
미정이 소라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너한테 상처 준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미정과 춘배는 소라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새벽녘 동철 측 사람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미정과 춘배는 소라를 조용히 병원 VIP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반 병동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VIP 병동 문 앞에는 병원장이 직접 배치한 경호 인력들이 서 있었어요. 춘배가 예전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오규석 원장이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담당 의사가 미정에게 설명했어요. 앞으로의 치료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야 미정은 긴 숨을 한번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딸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소라야,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미정이 잠들어 있는 소라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춘배는 곧장 밖으로 향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동철을 무너뜨릴 실마리 뭐든 좋다. 다 뒤져봐. 춘배가 평소 연락하던 정보원들에게 일제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춘배는 평소 소문이 돌았던 여러 경로를 닥치는 대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세무 문제, 술집에서의 폭행, 하청업체와의 부정한 거래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곳곳이 이미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술집에서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 그 양반 말씀이시군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와서 CCTV 영상을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는데요? 춘배가 급하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술집 폭행 CCTV는 이미 누군가가 먼저 와서 삭제한 상태였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철 상무요?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됐는데요. 세무서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문제 없나요? 혹시 누가 미리 와서? 그런 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춘배는 하청업체들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대표들은 동철이란 이름만 들어도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양반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한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춘배가 물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동철은 자기에게 불리한 건 이미 미리 차단하며 살아온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춘배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래, 소라가 폭행당한 그날, 춘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날 밤 소라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의 영상이 남아있을까 싶어 사건 장소 주변 가게들을 하나씩 돌며 CCTV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 편의점에서 사장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와서 영상 좀 달라고 하더니 저장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어요. 두 번째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CCTV 고장났다고 수리기사가 와서 가져갔는데 아직 안 가져다 줬어요. 동철이 은폐를 위해 이미 움직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과일 가게였습니다. 나이 든 주인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우린 외부랑 CCTV 연동이 안 돼요. 누가 와도 못 지워. 춘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언제 말씀이세요?
주인이 물었어요. 춘배가 날짜를 말하자 주인이 낡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거 오래된 기계라 화질이 좋지 않을 텐데. 주인이 시간을 맞춰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춘배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나타났어요. 폭행 직후 골목에서 피투성이로 비틀거리는 소라의 모습이 또렷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벽을 짚고 간신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다. 춘배가 흥분하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복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인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춘배는 즉시 USB에 영상을 복사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춘배는 USB를 내밀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인간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전부 지워놨더군요. 미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춘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장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춘배가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피투성이가 된 소라를 본 미정은 말없이 이를 꽉 물었어요. 딸의 처참한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 기록까지 있어야 해요. 춘배가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바로 그날 입원했던 병원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소라의 의료 기록 자료를 모두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진료 기록과 영상들을 다시 확인하며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CT 결과를 보시면 갈비뼈 골절 부위가 여기고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타박상 깊이도 상당하고 복부 쪽에 경미한 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절대 우연한 사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환자분은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폭행을 당했다는 게 믿기 어렵군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무력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식 소견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이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곧바로 폭행 가능성이 높은 외상 소견서를 직접 작성해 건네주었습니다. 춘배는 USB와 함께 CT 판독지, 진단서, 외상 소견서, 소라가 치료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항암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회장님, 이 정도면 저 인간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춘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미정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원 회의실에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USB 속 소라의 처참한 모습과 의료진이 남긴 냉정한 기록들, 그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춘배가 말했어요. 아니, 그 전에 검찰청에 직접 가자. 미정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에서 무마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직접 가는 게 확실해. 춘배가 미정의 판단에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검찰청에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빈틈이 없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동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미정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이 증거들 앞에서는 꼼짝없을 겁니다. 춘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동철을 보호해줄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미정과 춘배는 마침내 동철을 무너뜨릴 결정적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눈은 더욱 번뜩였어요. 30년 전 사금융계를 주름잡던 그때의 냉철함과 치밀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아직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있겠지만 미정과 춘배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소라는 병원 VIP 병동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훨씬 호전된 모습을 보였어요. 미정은 딸이 음식을 잘 먹는 것만 보아도 밤새 움켜쥐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오규석 원장이 소라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말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넘겼습니다. 회복 속도도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자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 깊은 곳까지 안도감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정이 진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춘배 씨가 예전에 저희 병원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오규석 원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이 나간 후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날 기억나요? 폭행당하기 전에. 동철이 누군가랑 통화했었어요. 미정의 시선이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소라는 힘겹게 기억을 더듬었어요. 은행 자금을 빼돌리는 얘기. 금액이 굉장히 컸고 비자금 조성이나 코인으로 세탁하겠다는 말도 들렸어요. 그리고 차명계좌라는 단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전화 끝나고 갑자기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였구나. 그게 그 인간이 너를 미친 듯이 찾은 이유였구나. 미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동철에게 소라가 위험한 존재가 된 건 단순한 본인의 이미지 보호 때문이 아니라 비자금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소라야, 소라야, 그때 들은 얘기 더 자세히 기억나는 거 없니? 미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차명 계좌 이체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것도 들렸어요. 그리고 빨리 해야 하는데라고도 했고요. 소라가 조금씩 기억을 되살렸어요. 그때 저는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동철이는 서재에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동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때 문 밖에서 춘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미정이 대답하자 춘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미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동철의 자금 움직임을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춘배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아직 뚜렷하게 잡힌 것은 없지만 수상한 계좌 이름과 설명되지 않는 자금 이동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 입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춘배는 그 조각난 정보들을 모아 초기 정리본을 만들어 미정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증거라고 부를 만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숨긴 게 있는 건 확실해요. 미정이 자료를 천천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 좀 더 주시면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배가 덧붙였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 큰 약점이 되어 돌아올 흔적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좋아, 좋아. 일단 폭행 사건부터 처리하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파보고. 미정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확보됐으니 이제 검찰청으로 가자. 모든 자료가 준비되자
미정과 춘배는 곧장 관할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폭행 사건 담당 검사는 미정이 꺼내놓은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을 먼저 본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투성이로 비틀거리는 소라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이어서 응급실 기록과 외상소견서, 항암 치료 기록, 그리고 간호사 진술서를 차례로 살펴본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가정폭력 수준이 아닙니다.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검사는 즉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일체를 수사부에 접수했어요. 보호자분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내일 다시 와서 정식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사가 미정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행 정황이 너무 명확하네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검사가 경찰에게 지시했어요. 피의자 신병 확보 진행하세요. 보강 수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소 전 단계로 올라갔다는 뜻이었어요. 춘배는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 사본을 별도로 정리해 검찰과 경찰 양쪽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서류철 맨 앞장에는 다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윤소라, 피의자 한동철, 죄명 특수폭행 및 중상해. 춘배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 인간은 반드시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미정은 느리게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어요. 그래, 이제 법이 답할 시간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국제은행 한동철 상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국제은행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춘배가 제보한 탈세 의혹과 부정한 자금 거래에 대한 조사였어요. 수사관들이 동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동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동철이 거만하게 소리쳤어요. 영장 있어. 책임자 나와. 한동철 상무시죠? 탈세 혐의 관련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탈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철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도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하자 동철이 더욱 화를 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법무팀 지금 당장 불러.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들이 압수되었어요.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동철에게 말했어요. 뭐? 나를 데려간다고? 동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의 동행입니다. 거부하시면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결국 동철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청으로 연행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나올 거야 두고 봐. 동철이 차에 타면서 중얼거렸어요. 과연 동철의 말대로 5시간 만에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들이 그를 맞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셨네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었잖아. 동철이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뉴스에서는 한동철 상무 탈세 혐의 불기소 처분 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이 뉴스를 본 미정과 춘배는 분노했어요. 역시 쉽지 않네요. 춘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폭행 사건으로 승부를 봐야지. 미정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며칠 후 검찰은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동철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기소했어요. 법원은 첫 재판 일정을 발표했고 사회적 파장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국제은행 한동철 상무가 부인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사건을 전했어요. 피해자인 부인은 현재 유방암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시작이야, 소라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거야. 미정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동철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기소했어요. 법원은 첫 재판 일정을 발표했고 사회적 파장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재벌가 후계자의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암 치료 중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리포트가 계속 이어졌어요. 첫 공판날이 되자 법원 앞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미정과 춘배도 방청석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수갑을 찬 동철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됐어요. 전국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법원 앞에 몰린 시민들이 동철을 보며 소리쳤어요. 남편이 어떻게 암 치료받는 아내를 때릴 수가 있어?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저런 놈을 사회에 두라고? 사람들은 분노와 경악을 숨기지 못했어요. 법원 앞에는 동철을 향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미정이 춘배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놈이 진짜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야. 춘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 인간은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날의 생중계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피고인 한동철은 항암 치료 중인 부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는 명백한 특수폭행이며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동철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재판장이 동철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동철은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부인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렇게 부정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동철이 아무리 부정해도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첫 공판이 진행된 바로 다음 날 아침, 아직 여론이 동철을 몰아붙이는 와중에 국제은행 회장 한명섭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퍼졌습니다.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소라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동철 씨 아버지가 돌아왔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명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일단 지켜보자. 뭘 하는지 말이야. 미정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명섭은 귀국하자마자 즉시 고위 변호인단과 홍보팀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 동철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 은행 전체의 힘을 동원하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철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한명섭이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 회장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변호사단의 대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정과 춘배, 그리고 소라까지 모두 긴장한 채 법정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법원이 내린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동철에 대한 판결은 불기소 처분이었어요. 충분한 증거와 명확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내린 결론은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CCTV 영상은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급실 진료 기록과 외상 소견서는 담당 의사의 의료사고 전력이 발견되어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진술 역시 동일한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준비된 문장처럼 모든 증거와 증언이 동시에 허위로 몰려 있었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게 어떻게 불기소야? 저 정도 증거가 있는데? 하지만 미정만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한명섭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진실은 너무 쉽게 뒤집혀 버렸어요. 미정의 시선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명섭의 힘이 정계와 법조계, 언론까지 모두를 쉽게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미정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불기소 처분 직후 법정을 나온 동철은 주저함 없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단속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 송구스럽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반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은 완전히 각본처럼 흘러갔습니다. 사실 아내 소라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가끔 의식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그날도 혼자 놀라 넘어져 다친 걸 폭행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재벌가라는 이유로요. 동철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제 아내입니다.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수습하겠습니다. 그 짧은 말 몇 줄이 언론을 순식간에 장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을 보니 기사 제목이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소라의 개인 생활 논란 돈을 보고 결혼했나, 남편이 화낼 만한 사정이 있었다, 과장된 폭행 주장인가. 악의적인 기사들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소라의 인격을 공격하는 문장들은 한 명이 배포한 듯 똑같은 표현으로 복제되어 퍼졌어요. 병실에서 기사를 읽던 소라가 입술을 틀어쥐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게 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 억울함과 모욕이 소라의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엄마, 저 사람은 끝까지 나쁜. 소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정이 소라를 꼭 안으며 달랬어요. 괜찮아. 소라야, 엄마가 반드시 저놈들을 응징해 줄 테니까. 한명섭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춘배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춘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뭔 일이야? 미정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제 집 주변에 낯선 차들이 며칠째 서성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협박 전화? 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규석 원장도 갑작스럽게 세무조사와 민원 폭탄, 허가 취소 위기까지 몰리며 병원이 순식간에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원장님도 위험해졌어요. 춘배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병원에 각종 조사가 들어오고 환자들도 발길을 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춘배는 미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힘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 먼저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미정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명섭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진 괴물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검찰이 갑작스럽게 동철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을 교체하며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한명섭의 힘이 작용한 결과처럼 보였어요. 미정에게 두 번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추가 증거 제출이 지연되고 절차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탄탄해 보이던 사건 구조가 점점 흔들리며 동철의 구속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 사이 한명섭은 조용히 소라의 의료 기록과 항암 치료 내역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자료를 흘렸어요. 마치 소라가 치료비 지원을 핑계로 남편에게 집착했던 것처럼 꾸며내는 추가 공세를 펼친 거였습니다. 소라 양이 치료비 때문에 남편을 괴롭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춘배가 안타깝게 보고했어요. 심지어 다른 남자와의 관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라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해요? 미정이 딸을 꼭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정은 이 모든 흐름이 소라를 무너뜨리고 사건의 중심을 흐리게 하기 위한 한명섭의 전략임을 직감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위기가 시작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오규석 원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미정 씨, 조심하세요. 어떤 무리들이 소라 양의 항암 진료 기록과 최근 병원 방문 일정을 캐려고 시도했어요. 오규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았지만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이는 한명섭 측이 소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불기소 처분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을 왜곡한 바로 그날 밤 인터넷에는 소라를 공격하는 기사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다더라,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라 같은 악성 조작들이 마치 진실인 양 퍼지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인터넷을 보던 소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저를 나쁘게 봐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미정이 소라의 손을 꼭 잡으며 달랬어요. 괜찮아, 소라야.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 오규석 원장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오규석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병원 명의로 이유 없이 진료 기록 열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라 양의 항암 일정이 외부로 새나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규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해킹이나 내부 조회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정보입니다. 누군가 확실하게 뒤를 밟고 있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춘배도 급히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국수집 주변에서 발견된 불길한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춘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종이에는 소라와 미정의 얼굴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확인 즉시 연락 요망.
춘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회장님과 소라 양을 직접 추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정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서서히 손을 움켜쥐었어요. 이제 저 인간은 경고 수준을 넘었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미정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녀가 고개를 들며 결심했어요. 내가 한명섭을 만나 단판을 짓는 거다. 춘배는 즉각 반대했어요.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소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안 돼. 저 사람은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놈이야. 지금 가면 진짜로 위험해. 그럼에도 미정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만나야 해. 저 인간은 내가 져주는 척해야 방심한다. 그날 밤 미정은 춘배와 오규석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라가 방문을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돕게 해줘. 제발, 나도 복수하고 싶어. 그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다 막혀 있습니다. 춘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법 절차로는 승산이 없어요. 오규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라가 문득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과 검찰이 다 매수된 상황에서는 믿을 건 여론뿐이야. 소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실시간 방송 있잖아. 그걸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전세를 뒤집을 단서가 되었습니다. 방법이 결정되자 즉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춘배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을 구해왔고 오규석 원장은 컴퓨터와 송출 장비를 준비했어요. 소라는 실시간 방송 설정을 직접 맡았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요. 소라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야, 엄마만 믿어.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미정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든 걸 직접 보게 되면 분명 우리 편이 될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직접 한명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모아둔 동철의 증거 자료 전부 넘기겠습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신 제 딸의 안전은 보장해 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마치 당연한 승리를 확신하듯 한명섭이 느긋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오시오. 다음 날 미정은 국제은행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가방과 몸수색을 철저히 했지만 안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장실 문이 닫히자 미정과 한명섭 둘만의 단독 대면이 시작됐습니다. 미정은 준비해온 서류철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계와 법조계, 언론을 장악한 당신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딸의 안전만 보장해 주신다면 우리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 말에 한명섭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다고? 한명섭의 목소리가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부부싸움하다가 조금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국제은행 후계자를 감히? 한명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먹였는지 알아? 대한민국은 이렇게 움직여. 너희는 애초에 내 상대가 아니야. 그 순간 미정의 입꼬리가 아주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한명섭은 그 미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소라가 화면을 보고 흥분해서 외쳤어요. 벌써 시청자 15만 명이에요. 오규석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22만 계속 올라갑니다.
춘배 역시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숨을 삼켰어요.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헉, 한명섭이 진짜 다 조작했네. 아들이 폭행한 게 사실이었잖아. 하찮은 것들이라니 인간 맞냐? 대한민국 진짜 썩었구나. 국제은행 끝났다. 회장실에서 미정은 한명섭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같은 나쁜 놈들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해. 한명섭이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미정은 안경을 가리켰어요.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내 말 전부 방송되고 있어.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다고. 한명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이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한명섭 씨 증거인멸 및 증인 협박, 언론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한명섭이 소리치며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찰총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전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받아라. 빨리 받으라고. 한명섭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이번에는 경찰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뚜뚜뚜.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한명섭이 당황하며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전화를 한 번에 받던 사람들이 모두 침묵했어요. 다급해진 한명섭이 국정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연결음만 무정하게 울려 퍼졌어요.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한명섭이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생중계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명섭 씨, 저항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한명섭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내가 이 나라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한명섭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났구나. 한명섭이 수갑에 채인 채 끌려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명섭의 권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30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인맥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이 생중계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진짜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지금껏 은폐되고 조작으로 덮여있던 모든 비리와 거짓이 한순간에 표면 위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들었던 비자금에 대한 한동철의 통화 내용, 춘배가 조사하며 모아둔 수상한 계좌와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조작된 홍보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생중계된 직후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긴급 회의를 열어 제출된 자료를 조사했어요. 결국 한명섭과 동철의 비밀 계좌, 해외 자금 흐름, 언론 조작 정황까지 모두 포함한 대대적인 수사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국제은행에 대한 긴급 전면 검사에 돌입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와 위법 지시가 잇따라 확인되자 책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거대한 금융기관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연속적으로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국제은행 회장과 후계자, 조직적 비리 적발 폭행 조작 정황 공개, 여론 급반전, 숨겨져 있던 자료들이 화면에 공개되자 더 이상 동철의 편을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 소환 첫날 한명섭은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차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그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날 동철의 새로운 영장 심사가 다시 열렸어요. 조작 자료와 비밀 계좌 증거가 모두 확인되자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속을 유지합니다. 그 말 한 줄로 동철의 마지막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한명섭 역시 자금 이동, 비밀 계좌, 조직적 조작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전국을 뒤흔들던 국제은행 일가는 더는 버틸 힘도 감출 능력도 잃어버린 채 완전히 사회적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 뉴스를 보던 소라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긴 거죠? 그래, 소라야. 이제 정말 끝났어. 미정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아침 햇살이 국수집 유리문을 비스듬히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미정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차분히 육수를 끓이며 국수를 말고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맡은 익숙한 국수 향은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를 되찾게 해주는 듯 고요했어요. 미정은 삶아낸 면을 그릇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국수를 완성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소라는 병원에서의 치료를 모두 마치고 다시 밝아진 얼굴로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곳에서 소라는 누구보다도 진심을 담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혼자가 아니에요. 소라가 상담실에서 한 여성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 같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소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국수집을 향했어요.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간판이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소라는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수의 냄새만으로도 평온한 하루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소라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소라야, 오늘 일은 어땠어?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둘은 말없이도 서로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가게 구석에 놓인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단호했어요. 국제은행 전 회장 한명섭과 후계자 한동철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들어 TV를 바라봤어요. 비밀 계좌 운영, 해외 불법 송금, 언론 조작 등 총 1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각각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앵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윤소라 씨 사건 또한 국민적 공분과 실시간 생중계로 드러난 증거 덕분에 전면 재수사되었으며 당시 조작에 가담한 인물들 역시 모두 기소될 예정입니다. TV 화면에는 수갑을 찬 두 남자의 피곤하고 굳어진 얼굴이 비쳤어요. 소라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이젠 두려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끝났다는 실감만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소라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완전히 끝났어.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왔습니다. 춘배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안도된 표정이었고 오랜만에 마음 편히 국수집을 찾아온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춘배 아저씨. 소라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소라야, 정말 많이 좋아졌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 춘배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반가움이 얼굴에 가득 번지며 말했어요. 그래, 춘배 왔구나. 고생 많았다. 국수 한 그릇 먹고 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회장님 국수 맛보고 싶었거든요.
춘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잠시 후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이 춘배 앞에 놓였습니다. 춘배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그 향을 깊숙이 들이마셨어요. 회장님 국수 진짜 그리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국수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듯 했어요. 미정이 춘배의 그릇에 다시 육수를 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바쁘다고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아닙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밥맛도 돌아왔어요. 춘배가 웃으며 면을 젓가락으로 말아 올렸어요. 한편 소라는 국수집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엄마가 춘배 아저씨 그릇에 다시 육수를 부어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단순한 장면이 지난 몇 달 동안의 혼란과 분노, 공포를 모두 밀어내고 그 자리를 편안한 공기와 가족의 온기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소라에게도 국수를 말아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은 소라는 면을 젓가락으로 말아 올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따끈한 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은 소라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미정은 소라의 그릇 옆으로 물컵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천천히 다시 살아보자.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만으로도 소라는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소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난 내 엄마잖아. 미정이 소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춘배는 국수를 먹다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함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빈틈조차 들어설 공간이 없었어요. 오직 지켜야 할 사람들과 다시 살아갈 일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춘배가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정이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춘배야, 이제 자주 와 언제든 환영이야. 네, 회장님 자주 올게요. 소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 춘배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감사해요, 춘배 아저씨.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춘배가 나간 후 국수집에는 모녀만 남았어요. 미정은 설거지를 하고 소라는 테이블을 닦으며 정리를 도왔습니다. 엄마, 내일 센터에 새로운 분이 상담 받으러 오신대요. 소라가 말했어요. 그래. 잘 도와드려. 네, 최선을 다할게요.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남에게 줄 차례니까요. 소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국수집의 하얀 김이 천천히 하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계절이 피어오르는 듯한 고요한 순간이었어요. 미정은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를 거였어요. 소라야,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네, 엄마. 두 모녀는 나란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에는 평온한 저녁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세 사람은 드디어 평화라는 이름의 숨을 온전히 들이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진정한 승리였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어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소중한 일상과 서로를 지켜줄 따뜻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어요. 미정은 소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걸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벌인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났고 그들은 승리했어요. 국수집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처럼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미정님과 소라님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붙잡았고 끝내 세상 앞에 진실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셨습니다. 국수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두 분의 일상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삶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복수담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이러한 따뜻한 힘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대본 주인공 이름 정미정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은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